여기 한국에서 개봉 3일 만에 1등한 영화가 있는데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 문화부 신입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나서 쓴 특집 기사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도쿄 시내 고등학교에서는 자진해서 한국 영화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난리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니치 신문사 문화부의 사쿠라 하니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때문에 한국에 다녀왔어요. 갑자기 제가 한국 취재를 가게 되었던 건 바로 현빈이라는 배우 때문이에요.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겨울연가 이후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현빈이 나오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시야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그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였고 이 드라마로 정말 한국 문화가 제 마음에 불시착하게 되었어요. 일본 드라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감성적인 로맨스 전개와 영화 같은 영상 및 그리고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에 완전히 빠졌죠. 특히 현빈이라는 한국 배우의 작품은 하나도 빼지 않고 정주행했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현빈이 연기한 북한 군인 리정혁은 처음엔 그저 수수한 군복과 바가지 머리의 평범한 캐릭터였죠. 그런데 수수함과 대비되는 날렵하고 잘생긴 얼굴과 사람을 녹이는 목소리가 반전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그중 특히 윤세리가 퇴근하는 날 아무 말 없이 찾아가 우산을 들고 서 있던 모습에서 저는 심쿵하고 말았어요. 일본 드라마 같으면 우산을 건네주며 비 맞으면 감기 걸려라는 대사 정도로 마무리했을 게 뻔했으니깐요. 그렇지만 리정혁은 윤세리의 어깨가 비에 젖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기울이고 걸음 속도를 맞추면서 조용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저렇게 잘생긴 한국 남자의 우산 아래에서 비를 피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죠. 특히 제 동생 윤희는 이 드라마를 보고 한국 광팬이 되어버렸어요. 고등학생인 윤희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매주 새로운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발굴해서 저한테 소개해주곤 했죠.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동생의 실시간 한류 콘텐츠 공유는 저한테 더 없는 기쁨이자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자매는 한국 콘텐츠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희가 저한테 특별한 영화 한 편을 추천했어요. 하얼빈이라는 영화였죠. 처음엔 현빈이 나온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졌는데 영화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다룬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었죠. 순간 저는 잠시 망설이게 되었어요. 문화부 기자로서 이런 민감한 소재의 영화를 다뤄도 될지 신문사에서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같은 문화부 동료 유키가 제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저녁 시간 유키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건 2년째 만나고 있는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결혼 문제였어요. 제가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던 유키는 커피 2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구하더라고요. 연애는 순조로웠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고 했죠. 가족들, 특히 유키 할아버지 세대의 반대가 거셌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 온화한 분이셨는데 한국인과의 결혼이라는 말에 처음으로 엄한 목소리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유키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났어요. 유키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아직도 과거의 틀에 갇혀 계신 것 같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유키의 말에서 과거와 현재를 사는 일본 세대 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깊은 골이 느껴졌죠. 저 역시 유키의 고민을 들으며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리고 하얼빈 기사는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 저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러다 문득 현우 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져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키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현우는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지금은 안중근 평화사상 연구소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싶어서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순간 유키의 고민과 제 고민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취재 때 현우 씨를 만나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유키는 밝은 표정으로 흔쾌히 승낙하며 미리 연락을 해두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유키와의 대화 이후 저는 기사 방향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
서울 방문을 승인받으려 스게루 부장에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스게루 부장이 제 기사를 단박에 반대를 하더라고요. 스게루 부장은 문화면에 테러리스트를 다룬 영화를 실을 수 없다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민감한 소재의 영화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한류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역사이자 평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죠. 현빈이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선택한 이유와 젊은 세대들이 이 영화를 보는 시각까지 다각도로 취재해보고 싶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한국은 오징어 게임 같은 전 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강국이라는 점도 강조했죠. 하지만 스게루 부장의 반대는 완강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정치부의 신임 기자 킨쇼가 갑자기 저희 대화에 개입하더라고요. 킨쇼는 이런 시점에 양국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다며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어요. 신입 기자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스게루 부장의 표정이 순간 흔들리더라고요. 킨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얼빈이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할리우드 평단에서도 이 영화를 극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침없이 말했죠. 특히 역사적 사건을 시각적인 미학으로 승화시켜 전 세계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버라이어티 극찬을 정확하게 인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킨쇼는 날카로운 뼈아픈 지적을 덧붙였어요. 일본이 과거에 얽매여서 이런 중요한 문화 현상을 취재하지 않으니깐 일본 문화가 항상 한국 따라하는 아류 소리나 듣는다고 했죠. 계속 이런 식이면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트렌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하더라고요. 갑작스런 킨쇼의 예상치 못한 지원에 저도 잠시 당황했지만 그의 말은 분명 설득력이 있었어요. 스게루 부장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지못해 서울 취재를 허가했어요. 다만 기사는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단서를 붙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서둘러 공항에서 나와 첫 목적지인 마이니치 신문 서울지사로 향했어요. 서울지사는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들어서자 특파원 오노 기자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화면에서 하얼빈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말하자 오노 기자의 얼굴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일본 본사 문화부 신문사에서 이런 취재 기사를 허가해준 거냐고 의심하듯 묻더라고요. 제가 스게루 부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는데도 오노 기자는 스게루 부장이 진짜 그랬냐고 하면서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죠. 그때 옆자리에서 일하던 한 한국인 기자가 다가왔어요. 자신을 강아름이라고 소개한 기자는 오노 기자의 말을 야무지게 자르면서 반갑게 저에게 인사했죠. 저는 긴장된 마음을 달래며 아름 기자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름 기자가 도쿄대 유학 시절을 이야기하며 한일 문화 교류에 대해 말을 꺼내더니 사랑의 불시착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현빈의 팬이 되었고 고등학생 제 동생 유나는 이것 때문에 한국어 동아리에 들어가고 거의 일본에서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름 기자는 자신도 최근 일본 젊은 세대에서 벌어지는 한국 문화 찬양 현상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반가워하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한국인 입에서 나오니 너무 신기해서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렇게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면서 대화가 무르익었고 저는 용기를 내서 현빈 취재가 가능할지 조심스레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아름 기자는 마침 내일 현빈이 출연하는 하얼빈 제작 발표회 취재가 있는데 같이 가보자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현빈의 소속사와 연락이 닿을 수 있다는 말에 저는 큰 희망을 얻었죠. 그렇게 아름 기자의 도움으로 다음날 현빈과의 인터뷰가 성사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현빈은 스크린에서 본 것보다 더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180cm가 훌쩍 넘는 큰 키에 완벽한 비율. 특히 일본 남자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깊이 있는 이목구비와 넓은 어깨가 시선을 사로잡았죠. 순간 유키의 남자친구 현우도 이런 매력이 있어서 그녀가 반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인터뷰를 할 때 실제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사람을 마주하니 너무 좋아하다 보니 볼이 다 빨개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정말 광팬이라고 말하면 인터뷰 초반부터 흐름을 너무 흥분시킬 것 같아서 동생이 팬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고민하며 당황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빈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편하게 이야기하라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리정혁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마치 드라마 속 손예진이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죠. 그렇게 현빈의 배려로 시작된 인터뷰는 처음에 긴장된 분위기를 넘어 점차 편안한 대화로 이어졌고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현재 일본에서 현빈 씨는 톱스타급 인기를 누리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거의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런 민감한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고민은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현빈은 잘생긴 눈썹이 위로 한번 움직이더니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단일도 고민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안중근이라는 인간적으로 뛰어난 고귀한 사람의 인품을 배우로서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더 고민했다고 말했어요. 순간 저는 그의 대답에서 진정한 배우의 자세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죠. 이어서 현빈은 안중근 역할을 선택하게 된 계기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안중근의 애국자나 영웅적 면모가 아닌 동아시아의 평화를 꿈꾸었던 세계 평화, 외교관의 마지막 순간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 암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당시의 시대 상황과 한 인간의 고뇌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일본 배우들이 주로 맡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역사적 소재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고 깊이 있게 접근하는 한국 배우의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취재는 잘 마무리되었고 잠시 휴식 시간이 되어서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었죠. 아름 씨와 저는 현빈의 실물을 보며 인터뷰 내용에 대해 감탄하며 이야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영화사 건물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서 무슨 일인지 창밖을 내다봤는데 일본 전통 수호 모임 회원들이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 릴리 프랭키는 일본을 떠나라, 매국노 프랭키는 사과하라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배우는 필요 없다라는 외침도 거세졌죠. 게다가 일본 우익단체들은 SNS에 릴리 프랭키를 비난하는 글들을 빠르게 퍼뜨리고 있었어요. 순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취재 영상과 사진을 찍던 카메라맨들은 황급히 장비를 치워야 했고 영화사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 취재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죠.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름 기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알고 보니 일본 배우 릴리 프랭키가 안중근 영화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일본 극우단체에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름 기자는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다며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스게루 부장이 처음 취재를 반대했던 것과 오노 기자의 차가운 반응이 떠올라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죠. 이런 과격한 반응들이 바로 그들이 우려했던 것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그럴 틈도 없이 극우단체들의 시위는 더 거세졌어요. 그때 아름 기자가 재빨리 건물 후문을 통해 저를 안내했어요.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따라가다 보니 그곳에는 현우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름 기자는 현우와 연락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건물 뒤편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름 기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예약해둔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죠. 시위대의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아름 기자는 릴리 프랭키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 뒤편의 카페로 와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어요.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며 릴리 프랭키가 들어섰고 자리에 앉자마자 약한 탄식을 내뱉더라고요. 그의 표정에서는 피로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문득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저는 평소에도 궁금했던 그의 이름에 대해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실제 일본 배우의 이름이 왜 영어로 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늘 궁금했거든요. 제 질문에 릴리 프랭키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 풀리며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뜻밖에도 그 시작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죠. 당시 릴리 프랭키와
가장 친했던 친구의 이름이 로즈였는데 주변 친구들이 둘을 로즈와 릴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토록 친했던 친구와의 추억이 담긴 이름이라 자연스레 릴리를 택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그의 대답을 듣고 보니 일본의 유명 배우가 이렇게 단순한 이유로 예명을 정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의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이어진 뒷이름 프랭키에 대한 설명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죠. 그저 자신이 좋아하던 영국 밴드 프랭키 고즈 투 할리우드에서 따왔다는 뜻밖의 고백이었으니까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미국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름을 엉망으로 붙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릴리 프랭키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의도한 바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외국에서 봤을 때 자신이 일본인인지 외국인인지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을 쓰고 싶었다는 설명이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중근 역할을 하게 된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안중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평화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별과 국적을 초월해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할 가치이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과제라고 진지하게 덧붙이더라고요. 순간 저는 앞서 만났던 현빈 배우와 릴리 프랭키가 똑같이 안중근의 평화 사상에 주목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아요. 결국 안중근이라는 인물이 가진 강력한 매력과 깊이 있는 철학이 두 배우의 마음을 똑같이 사로잡은 것이었니깐 말이에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두 배우 모두 민족적 갈등이나 정치적 대립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어지는 궁금함에 이토 히로부미 역할을 맡게 된 구체적인 계기를 물었죠. 그러자 릴리 프랭키의 표정이 한층 더 진지해졌어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이 역할이 큰 논란을 일으킬 것을 예상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이 역할을 맡아야 하는 이유였다고 힘주어 말하더라고요. 말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극우 세력의 반발이 오히려 당시 이토 히로부미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의 긴장감과 갈등을 더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며 깊은 통찰이 담긴 목소리로 설명했죠. 특히 안중근 의사의 평화 사상은 일본의 메이지 시대 지도자들이 꿈꾸던 아시아 패권과는 달리 모든 민족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상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선구자였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게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릴리 프랭키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어요. 게다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배우를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성이 묻어났죠.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는데 마음이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두 배우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역사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까 시위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옮기느라 현우와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마침 현우가 저를 향해 깊은 목례를 하며 반갑게 맞이했죠. 그의 단정한 차림새와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유키 남자친구인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일본어는 유창했고 정중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이 놀라웠죠. 저도 요즘 유키가 퇴근 후에도 결혼 준비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할아버지 설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며칠 전에도 퇴근길에 유키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평소 온화하신 할아버지의 완강한 반대 앞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우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지만 이내 밝은 미소로 바뀌었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고 조심스레 털어놓더라고요.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무척 자상하신 분이었는데 한국인과의 결혼이라는 말에 처음으로 강한 거부감을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우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안중근 평화사상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의 눈빛이 한층 진지해졌죠. 게다가 자신이 안중근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있다는 사실이 할아버지를 설득하는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순간 저는 현우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유키의 결혼에 도움이 되고 싶지만
과연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할아버지 세대의 역사적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현우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다고 하더라고요. 유키 할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안중근 의사의 평화 사상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안중근의 사상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지향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우는 연구소에 일본 교도관들이 직접 기록한 안중근의 옥중 생활 자료가 있다며 특히 지바 도시치의 증언록은 일본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안중근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어요. 현우는 제가 일본 기자라는 점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이런 자료들이 제 기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죠. 게다가 방금 전 릴리 프랭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거라며 연구소 방문을 제안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두 배우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안중근의 평화 사상이 궁금했던 참이라 망설임 없이 동행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안중근 평화사상 연구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현우의 안내로 찾은 안중근 평화사상 연구소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에는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현우는 조심스럽게 동양평화론의 원본 사본을 꺼내 보여주며 안중근 의사가 체포된 후에도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자신의 구상을 계속 기록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미완의 유고로 남아 안타깝지만 그 안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말하더군요. 특히 당시 그를 지켰던 일본인 교도관 지바 도시치의 증언이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죠. 저는 호기심이 생겨 지바 도시치가 어떤 인물인지 물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현우의 설명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안중근을 처형하는 순간까지 그를 지켜본 일본인 교도관이 지바 도시치였던 거예요. 게다가 안중근을 지켜본 교도관이 오히려 그의 숭고한 정신에 감화되어 평생을 바쳐 그를 기리는 일을 했다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러자 현우는 안중근을 실제로 가까이서 봤던 일본 교도관들 중 당시 안중근을 존경하던 일본인이 지바 도시치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안중근의 인품과 평화 사상은 시대와 국적을 넘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현우는 이어서 지바 도시치가 안중근이 리순 감옥에 수감된 후 사형 직전까지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가 보여준 기록에는 정말 안중근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안중근이 매일 아침 일본어를 공부했다는 것, 심지어 자신을 지키는 교도관들에게 한문을 가르쳐주기도 했다는 내용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안중근이 순국한 후 지바가 간수 일을 그만두고 미야기현 구리하라시의 대림사를 세워 안중근을 평생 기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지금도 지바 도시치의 후손들은 9월이면 한국의 안중근 의사숙 모회와 함께 위령법 요식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일본인이 어떻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에게 이토록 감동받을 수 있었는지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키 할아버지의 편견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지바의 기록에 나온 안중근의 말은 너무나 담담하면서도 원대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중근이 자신이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를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런 기록을 보면서 잘못 쓰인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안중근이 이토를 처단했지만 이토를 미워하지 않았다니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 말이에요. 그런데 안중근은 단순히 이토에 대한 증오가 아닌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알리고 싶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바는 바로 그 순간 안중근이 단순한 암살자가 아님을 깨달았다고 기록했대요. 저는 안중근 의사의 이러한 위대한 정신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우가 자신이 발견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조심스레 꺼내더군요. 현우는 러시아 외교 문서의 발견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면서 당시 러시아 영사관에서도 안중근의 재판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측에서도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암살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유키의 할아버지가 안중근의 숭고한 평화 사상의 진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람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이번 취재를 통해 안이사의 존경스러운 평화주의자 철학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점점 취재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이 기사가 단순한 문화면을 넘어서는 깊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접점이자 안중근 의사의 평화 사상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현우에게 안중근 의사의 평화 사상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기사의 핵심 주제로 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현우는 차분하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이 자료들을 유키의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안중근 의사의 진정한 뜻을 아신다면 할아버지도 분명 다른 시각으로 보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도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을 덧붙이는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시각 현우와 함께 연구소를 나섰고 숙소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때 유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취재는 어땠냐고 물어보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희망이었다고 답했어요.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님의 평화 사상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현우와의 결혼도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죠. 유키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고 잠시 감동한 듯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유키와 통화 이후 한산한 지하철 칸에 앉아 하얼빈 영화에 대해 생각하는데 문득 동생 유나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문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동생에게도 이 감동적인 소식을 알리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죠. 저는 바로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하얼빈 영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지금 취재 기사를 작성하려는 중인데 이 작품은 전 세계에 상영해야 할 정도로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고 말했죠. 그러자 유나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얼빈이 이미 토론토 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청되어 월드 프리미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이미 영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 학교의 한국 문화 동아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친구들도 다들 배우들의 연기력과 영화가 주는 철학적 메시지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일부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동아리 회장은 안중근 의사의 평화 사상을 주제로 교내 특별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전하더라고요. 유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안중근이 꿈꾸었던 동양 평화의 이상이 1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 일본 젊은 세대들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키와 현우의 진심 어린 사랑이 그러하듯 우리의 미래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